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통째로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또한 전쟁과 제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후부터 창과 화살, 총과 화학 무기 등 이 무기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자는 더 이상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닌 인간과 로봇이 갈등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봇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황준원의 미래 트렌드 레시피 그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미래캐스터 황준원 대표님과 함께 힙한 미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제가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주제로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고 미래 여러분들이 쓰실 재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미래 예측,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하면 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로봇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맛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딱딱한 얘기는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재밌게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조금 불안하게 했죠. 앞으로 5년 동안 5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단순 반복 업무가 특징인 사무행정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로봇 하면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우리들의 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업무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더 편하게 일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이미 기계와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메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뭐 편지 쓰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업무 보는데. 물론 여자친구나 계속 써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사장님한테 정성을 보여주겠다고 막 편지로 수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늘 인터넷, 핸드폰 여러 가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빨래만 생각해 보더라도 개울가 가서 빨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게. 자, 근데 세탁기가 나오면서 그 가사노동 시간 같은 것들을 확 줄여주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좀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던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할 텐데요. 앞으로의 세상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이랑. 그게 뭐냐면은 좀 더 인간처럼 지능화된 기계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멍청이에요. 버튼만 눌러야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일을 해주는 애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의 생활이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요, 로봇한테 뭐 일자리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과 어떻게 일해서 더 쉽게 일할지를 얘기할 때지 뭐 뺏긴다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일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로봇이 잘하는 일, 사람이 잘하는 일을 분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영상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월마트의 사례예요. 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품의 뭐 바코드나 그런 게 라벨이 잘못됐는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람은 저렇게 쿠폰 챙겨주는 일, 고객 응대하는 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 아니면 눈치 보는 부분 있죠. 영업하는 부분 이런 쪽을 맡게 된다는 거죠. 자, 로봇은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게 놔두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계는 단순 반복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게 된다면은 사람이 시간을 줄이면서 사람 공감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눈치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가 눈치 보지는 못하잖아요. 굉장히 솔직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리고 유연한 작업 능력. 기계는 딱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된 일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에 사람이 10명 필요했다면 이제는 한 4명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인구가 감소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서는 사실 사람과 기계가 고용주에게 함께 고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자신만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하겠지만 이것도 기계한테 점점 대체되고 사람끼리 경쟁할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알바할 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잠깐 일할 때 그럴 때는 이런 능력을 뽐내야겠죠. 좀 더 고도화된 분업 구조를 볼게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게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인공지능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들을 이렇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매를 저렇게 그리고 색깔은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한 다음에 흉내낸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연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딱 한 번에 내놨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막 조합해가지고 여러 그림 내놨을 거예요. 그중에 몇 개는 눈 하나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작업물을 내놓으면은 그중에 사람이 요건 예쁘네 하고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딥아트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료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넣게 되면은 방고 그림이랑 합성을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바꿔줘요. 저게 가능한 거는 어디까지가 하늘, 어디까지가 건물 그런 걸 다 구별하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사진을 추상화랑 한번 섞어봤어요. 칸딘스키 그림 같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괴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미적 감각이나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음 그림도 보실게요. 자, 꽃그림과 합성하면 제가 꽃처럼 예쁘게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 뭐 집에 걸어두면 귀신 나오지. 자,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좀 바꿔봤어요. 이런 거랑 합성을 해봤더니 요거는 그럴싸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놓으면은 우리는 그중에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막 얘가 내놓으면은 이거는 괜찮네, 요것 좀 다듬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사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을 줄여준다고요. 자, 그 방식을 활용한 게 바로 미국의 아주 지금 잘 나가는 의류 쇼핑몰 스티치픽스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 회사는 참고로 의류 쇼핑몰인데 옷 사진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럼 뭘 하느냐? 회원 가입했을 때 나의 뭐 개인 취향이라든지 키, 스타일 같은 거를 거의 한 20분 넘게 작성을 합니다. 클릭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한 옷 9가지 정도를 골라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배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 스타일리스트가 그중에서 5벌을 골라서 고객한테 배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옷 고르기 귀찮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도 바쁘고. 그럼 내 스타일을 학습해가지고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마음에 들면 놔두고요. 나머지는 반품시키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사람은 판단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일,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미적 감각을 뽐내는 일, 감각, 우리의 뭐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택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그럼 길러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토론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그만큼 미래 사회에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해나가야 되니까요.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을 최선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또 다음 사례 보실게요. 저건 MIT의 사례고요. 로봇이 내가 디자인한 가구를 알아서 잘라주고 있는 겁니다. 상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럼 사람은 디자인하는 역할,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저렇게 사람이 지금은 조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케아의 가구를 조립하는 로봇도 공개가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디자인과 구성을 사람이 하고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은 기계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 경우에는 내가 스케치를 해요. 그럼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자동으로 칠해줍니다. 어도비사에서 작년에 공개한 프로젝트예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드래그만 해놓으면 재질 같은 거를 합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 일하기가 얼마나 편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죠. 자, 인공지능 뭐가 발달하는 거야 모르시겠지만 잘 발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쓸 때, 어플리케이션 쓸 때 자꾸 편해지잖아요. 그 과정들이. 그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영상도 잠깐 보실게요. 자,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3D 프린터도 하나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이 디자인을 해요. 3D 프린터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리콘 몰드를 바르게 되면 아주 복잡한 모양의 케이크를 사람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을 확 절약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다는 겁니다. 자, 교육 현장에 대한 사례예요. 이건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AI가 지도하자 수학 포기자, 수포자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 수포자였는데. 왜냐면은 선생님이 똑같은 거 가르쳐 주니까 수준별 학습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용하면은 수준별로 얘가 여기서 틀리니까 비슷한 것도 줘봐야겠네. 맞췄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때 그러면 교사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럴 때 교사가 필요한 거겠죠. 교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번 사례는 조금 근데 반대 사례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고 기계가 팔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저 셰프 왓슨이라는 서비스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재료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재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장 보러 가지 않고 만들어 먹으면 돼요. 무료 사이트고요. 제가 만들어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들어간 게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머리 역할, 사람이 요리하는 수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는 특히나 영상의학과라고 하죠. 저렇게 CT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 질병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때는 이게 암인 거다. 이때는 이게 어떤 질병이다. 그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역할, 기계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들이 이제 기계한테 맡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내려주면 그 중에서 최종 판단을 하니까 의사가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보완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고령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부족하면 우리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요번에는 자, 지금 저스틴 비버와 매니저 사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로봇의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로봇의 관리자 역할이에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CNH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트랙터 영상입니다. 자, 저런 걸 이용하면은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넓게 농경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은 이제 저렇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계에 문제가 없나? 아니면 기계가 잘 작동하게끔 마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보실게요. 저거는 농약 뿌려주는 드론이에요. DJI사의 제품이고요. 리모컨을 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알아서 날아다니면서 농약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뭐 노후 대비하겠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저렇게 이제 잘 관리해주고 닦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연예인의 매니저와 비슷하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로봇을 관리할 때 과연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격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로봇을 관리해 주게 되겠죠. 자, 고령시대 인구가 감소되면서 편의점도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무인 편의점 빙고박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편의점이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쇼핑하고 결제하고 하는 거 모바일로 다 끝내버려요. 그랬을 때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매번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원격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의점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편의점을 관리해주는 역할. 이러면 또 우리가 인력 감소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가 생기는 거죠. 자, 저거는 또 루모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세그웨이요, 탈 수 있는 거. 근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경비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럼 쟤들이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그때 사람이 드론을 출동시키거나 아니면 저 세그웨이 타가지고 출동을 하거나 하면서 내가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여러 지역을 관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쪽은 우리 사람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범죄에 조금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요. 저런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지방 살기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 과거에는 사실 사람이 마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자, 공장에 있게 되면 우리가 기계가 된 기분이잖아요. 매뉴얼대로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내가 기계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면은 저 로봇은 사람처럼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그냥 저 로봇을 갖다 두면 돼요. 공장 라인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자, 그런 것처럼 좀 더 지능화된 기계들이 마치 사람처럼 지능화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가 뺏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요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긍정성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 중에 박용호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신경 쓸 거는 워라밸. 자, 요즘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법 역시도 워라밸. 일과 가정의 양립,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기술 없이 될까? 뭐 기술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수제품을 아주 멋지게 이탈리아 그 장인 그 명품처럼 만드는 수도 있겠지만 자, 물론 모든 사람이 디지털로 갈 수는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또 기회들이 생겨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 AI한테 맡길 업무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단순 반복하는 일들. 얘네들은 뭐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약을 꺼내 주건 아니면은 뭐 CT 사진 보면서 암을 찾건. 자, 다음에 지식을 암기하고 그런 것들. 자, 여러분들 암기 대결을 구글이랑 펼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학교 교육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 대학 입시 때문에 암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계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뭐 계산기랑 대결해가지고 이길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맡길 수가 있겠고요. 위험 작업 있잖아요.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어떤 대회를 열었었냐면은 재난 구조 로봇 대회를 열기 시작했죠. 위험 지역에서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밸브 잠궈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게 이런 일들. 아니면 우리 또 화성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24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우리 몸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게 된다면은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한다는 건 보통 이런 능력들이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거, 이게 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로봇과의 협업 시대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는 프로그래머나 로봇공학자가 되는 거. 정말 단순하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프로그래머나 로봇공학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겠죠.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만드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윈도우를 만든 사람들은 소수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만든 사람들은 소수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위치에 있을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업을 하고 있거나 로봇을 관리하고 있거나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개발자 그런 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유망 직업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자,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 노인 간병인 그런 것들이 유망 산업인데 자, 유망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나요, 안 몰리나요?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유망하다고 소문이 난 거는 그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경쟁해서 우승하면은 돈은 일정 기간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단점은 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능력들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뭐 이런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그런 능력들일 것 같고요. 판단력, 종합적인 이해, 창의력, 융통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길러가야 되는 능력.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역시도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일들은 사람과도 경쟁하지만 동시에 기계와도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니라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정답이 있는 일은 기계가 합니다. 그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근데 세상에 정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이 예쁘냐, 저 사람이 예쁘냐, 저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이냐,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정답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0과 1로 이렇게 딱 분절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상은 원래 분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런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면요. 제가 강연 다닐 때 정답을 찾으세요. 제가 정답을 말해주기를. 뭐 하세요? 뭐 교육시키세요? 뭐가 돈 됩니다. 정답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정답이 있는 일들은 늘 이렇게 대체도 될 수 있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국영수였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중요했냐면 언어를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언어를 익혀야지 매뉴얼된 것들을 직원들이 습득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규모의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딱딱 말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영어 앞으로 많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번역기가 일단 너무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할 필요는 없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행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TV에. 보면은 외국 사람이랑 소통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 어플 꺼내죠. 저도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답답하니까 일본 분들이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해진 상황. 수학은 왜 중요했을까요? 자, 수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정형화된 딱딱 떨어진 숫자가 필요했어요. 건축을 할 때도 우리 대략 여기에서 여기쯤까지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쯤 크기로 방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보낼 때 이쪽에서 로켓 쓰면 되지 않을까? 한번 쏴볼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자연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제가 주목한 건 토프홍. 다 눈치채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가지고 중간에. 토론 프로젝트 홍보입니다. 자, 토론은 생각하는 능력을 넓히기 위해서. 기계가 생각 못하는 걸 하는 건 결국 토론이잖아요. 책만 읽고 사람과 얘기하고. 자, 다음에 프로젝트.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이고 대부분의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결정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 시키는 일을 따라가야지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거예요. 하지만 뭐 독일이나 그런데 뭐 핀란드, 덴마크 보면 프로젝트 중심 수업일 뿐만이 아니라 전 놀랐던 게 독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뭐 프로이트 전집 읽고 토론하기 그런 걸 한다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미래 사회에 거기에서 조금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홍보를 왜 넣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홍보.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생각도 넓힌 다음에 홍보를 사람들에게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프로젝트를 알리는 능력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사실 요즘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나 사람들의 감성을 캐치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습을 해야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은 참고로 프로젝트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토론과 홍보는 참고로 인문학자들도 상당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앞으로 기계 사회라고 하지만 인문학자들도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특히나 돈 안 들게 연습하는 방법은 컨텐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인문학 쪽을 너무 경시하는 것도 미래 사회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래 최고의 의사는 과연 로봇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극계 아니면 사람일까요? 최고의 의사. 자,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 최고의 의사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로봇과 사람의 한 팀, 환상적인 팀이 최고의 의사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테드 강연에서 본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은 기계를 조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요거를 내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해주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좀 룰루랄라 살 수 있게 하는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인 기업으로 일해요. 근데 컨텐츠 만들고 강연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그런 걸 다 혼자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업사원을 뽑을 필요가 없고 제가 영업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게 컨텐츠를 만들면 알아서 SNS라는 기계 영업사원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번 주에 내일 제주도 가서 서핑이나 배워볼까?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지. 단지 돈 많이 버시라고 여러분 미래 사회니까 기계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맛있는 인생을 위해서 보여드렸다는 점.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과 경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불행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 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한번 재미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사례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미래 재료였어요. 로봇을 그리고 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다음 시간에는요. 로봇 기계 다음에 우리 가상의 공간들 있잖아요. 뭐 VR, AR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좀 신기한 세상, 여러분들이 살게 될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세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